1994년 7월 8일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아주 어렸지만 그날의 풍경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동네 어른들이 집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일성이 죽었다. 그 한마디에 골목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어떤 분들은 통일이다, 통일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온종일 김일성 이야기뿐이었고 경찰과 공무원들에게는 비상대기령이 내려졌습니다. 분단 50년 만에 한반도가 가장 크게 요동쳤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태양이라 불리던 김일성, 그의 마지막 날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당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불과 17일 전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 7월 25일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설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무언가 바뀌는 건가? 통일의 물꼬가 트이는 건가? 모두가 가슴 졸이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일성도 이 회담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담 장소로 예정된 곳은 묘향산 별장이었습니다. 묘향산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금강산과 함께 손꼽히는 명산입니다. 김일성이 여름 별장으로 쓰던 곳이기도 했는데 남측 대통령이 오면 이곳을 숙소로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사망 5일 전부터 직접 묘향산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던 거죠. 조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구 배치는 어떤지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손님 맞이를 앞둔 주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7월 8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날 새벽 1시 묘향산 별장에서 김일성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한밤중에 불이 켜져 있으니 이상하다 싶어 확인해 보니 김일성이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급히 평양으로 연락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 김정일이 이 소식을 듣고 헬기를 보냈습니다. 의료진을 태운 헬기가 묘향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김일성은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항상 심장문 주치의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런데 하필 그날만 주치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휴가를 못 갔으니 쉬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조치했을까요? 바로 김정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주치의를 휴가 보낸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가 회담을 앞두고 컨디션이 좋아 보이니까 주치의도 좀 쉬게 해주자는 배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날 김일성 곁에는 심장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헬기 추락입니다. 김정일이 급히 보낸 헬기에는 의료진이 타고 있었습니다. 응급 장비와 약물을 갖추고 아버지를 살리러 가는 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6월 말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안개도 자욱했습니다. 그 악천후 속에서 헬기가 추락해버린 겁니다. 탑승한 의료진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헬기가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묘향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일성은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필 주치의가 휴가를 갔고 하필 날씨가 나빠서 헬기가 추락했고 하필 남북 정상회담 17일 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필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이게 김정일의 소행 아닌가? 당시 북한 내부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일은 이미 상당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1993년 국방위원장에 올랐고 이는 곧 군권을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북한에서 군권을 가진 자가 실권자입니다. 사실상 4년에서 5년 전부터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러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북 정상회담이라니 김정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변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본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남북이 가까워지면 뭔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의 다 온 건데 여기서 갑자기 뭔가 바뀌면 곤란하다, 그런 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 이틀 전에 김정일에게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3개월 전부터 인민들에게 쌀 배급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김정일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백성들에게 쌀을 주지 않는 거냐 하면서 큰 분노를 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른바 간접살인설이 나옵니다. 김정일이 아버지의 심장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화를 돋우었다는 겁니다. 3개월 전부터 배급을 중단시켜서 아버지가 알게 되면 화를 낼 거고, 화를 내면 심장에 무리가 갈 거고, 그러다 쓰러지면 자연스럽게 죽는 거다, 이런 식의 추론입니다. 약을 올려서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든 거 아니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죽게 만든 간접살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부터 배급을 중단시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계획이었다면 스케일이 좀 이상해집니다. 너무 우회적이고 불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도는 이유는 김일성이 너무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너무나 절묘했기 때문입니다. 헬기 추락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같은 날씨에 첫 번째 헬기는 추락했는데 두 번째 헬기는 무사히 도착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혹시 일부러 추락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첫 번째 헬기가 제때 도착했다면 김일성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평양에서 묘양산까지 거리가 160km 정도입니다. 헬리콥터의 평균 비행 속도를 시속 300km라고 잡으면 약 3분에서 32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응급 장비를 갖추고 출발해서 도착한 뒤 가까운 좋은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어땠을까요? 심근경색이라는 게 쓰러지자마자 바로 죽는 병이 아닙니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호흡이 약해지지만 꽤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심장 전문 주치의가 곁에 있었다면 응급처치로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주치의는 휴가 중이었고 헬기는 추락했습니다. 만약 김일성이 살아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악수를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김일성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 했는지 아십니까? 독재자들은 대부분 건강에 민감합니다. 권력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대로 오래오래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만의 병원을 세우고 자기만의 연구소를 만듭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장수연구소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장수연구소 이름만 들으면 좀 촌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동네 한약방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병장수를 목표로 수천 명의 연구원이
오직 김일성의 건강만을 연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일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만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을까요? 김일성과 체격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좀 덩치가 있고 뚱뚱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각종 실험을 했습니다. 임상 실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체 실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시험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김일성 본인에게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알려진 실험 중 하나가 영하 10도 야외 취침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폐에 불어넣으면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서 영하 10도 날씨에 밖에서 자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대리 실험 대상자들이 먼저 해보고 괜찮으면 김일성 본인도 따라 했다고 합니다. 70대, 80대 노인이 영하 10도에서 야외 취침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실제로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푹 쉬어야지 무작정 추위에 노출되는 게 건강에 좋을 리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18세 미만의 건강한 처녀들에게서 피를 뽑아 정기적으로 수혈을 받았다는 겁니다. 젊은 피를 받으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마치 드라큘라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의 피를 마시면 젊어진다는 그런 미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헛소리만은 아닙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시도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미국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표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10대 후반인 아들 피를 뽑아서 40대 중반인 자신에게 수혈하고 또 자신의 피를 뽑아서 70대 아버지에게 수혈하는 겁니다. 3대에 걸친 피 교환 프로젝트였습니다. 젊은 피를 받아서 노화를 이겨내보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실제로 수혈을 통한 노화 억제 연구는 꽤 진행되어 있고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매번 젊은 사람의 피를 뽑아서 주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어쨌든 김일성이 수혈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오래 살고 싶어 했다는 열망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토록 건강에 집착했던 사람이 왜 그날만 주치의 없이 먼 묘향산까지 갔을까요? 이 의문은 계속 남습니다. 이제 부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성의 사인이 정말 심근경색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검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부검 결과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검을 하지 않았을까요?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북한에서 얼마나 신격화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면 시신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칼도 대지 못하게 하고 손도 못 대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검은 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일성의 시신이 땅에 묻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일성의 시신은 금수산 태양궁전에 미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생전에 김일성이 집무실로 쓰던 주석궁을 개조해서 영묘로 만들었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해 놓았습니다. 방부 처리를 해서 미라로 만든 겁니다. 시신을 미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장을 전부 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장에서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도 전부 빼야 합니다. 생선 과메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청어나 꽁치를 과메기로 만들 때 내장을 빼고 피를 뺀 다음 꾸덕꾸덕하게 말리잖아요. 미라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내장 빼고 피 빼고 그래야 부패가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심장도 당연히 꺼냈을 겁니다. 심장을 꺼내면서 검사를 안 했을 리 없습니다. 김일성의 사인이 정말 심근경색인지 확인했을 겁니다. 심근경색으로 죽은 심장은 특징적인 소견을 보입니다. 심장이 뛰려면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피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거의 막힐 정도로 좁아지면 어느 순간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에 피가 안 가게 되고
근육이 죽어버립니다.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검을 하면 심장 근육이 노랗게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경색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법의학자가 부검할 때 심장을 꺼내서 관상동맥을 열어보고 근육 상태를 확인하면 심근경색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검사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발표할 수 있었던 거겠죠. 참고로 김일성의 시신을 미라로 보존하는 데는 러시아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이걸 임바민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레닌의 시신이 지금도 모스크바의 미라로 보존되어 있는데 같은 기술입니다. 2016년에 러시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레닌 시신을 유지하는데 1년에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6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북한은 러시아 기술자를 불러와야 하고 방부액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니 비용이 더 들 겁니다. 그 돈이면 인민들 배급을 더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김일성이 왜 그날 갑자기 쓰러졌는지 의학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당시 김일성의 나이가 82세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성 기대 수명이 83세 정도 되니까 82세면 상당히 오래 산 겁니다. 특히 당시 북한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장수한 거였습니다. 김일성은 이전부터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았던 건 기본이고 고혈압도 있었고 요통도 있었고 난청도 있었습니다. 60대 이후로는 중풍이 몇 번 왔다고 합니다. 중풍이라는 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뇌혈관과 심장혈관은 쌍둥이 같은 관계입니다.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쪽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다면 심장혈관도 당연히 안 좋았을 겁니다. 나이 먹고 말년이 되면 온몸이 종합병원이 됩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지죠. 김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수연구소를 운영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노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82세 노인에게 언제 심근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정상회담 17일 전이라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지. 의학적으로만 보면 김일성의 죽음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때가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년 뒤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합니다. 평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였습니다. 공식 발표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병으로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버지가 심근경색, 아들도 심근경색. 이게 우연일까요? 심장질환에는 유전력이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심근경색이 있으면 자녀가 걸릴 확률이 1.4배 높아집니다. 부모 둘 다 심근경색이 있으면 6배까지 올라갑니다. 김정일은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죽은 건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생활 습관을 보면 조심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담배를 달고 살았잖아요. 입에서 담배를 뗀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담배까지 더해지면 심근경색 위험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담배를 끊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독재자라면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을 유지하려면 오래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김정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건강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장수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60대에 아버지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을 보십시오. 아버지 김정일보다 체형이 더 심각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로 보면 체형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더 뚱뚱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활 습관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김일성은 80대에, 김정일은 60대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김정은은 과연 몇 살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보다 더 일찍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유전력에 생활 습관까지 더해지면 위험이 가중되니까요.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건강 관리를 못할까요? 어쩌면 권력의 정점에 서면 자신을 제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으니까요. 담배 끊으시라고 진언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게 독재의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김일성의 죽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일성의 머리에 큰 혹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진을 보면 뒷머리에 꽤 큰 혹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이건 지방종이라고 합니다. 라이포마라고도 하는데 양성 종양입니다. 크기가 커지기는 하지만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방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에 생긴 트러블이 커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김일성의 사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김일성의 사인은 공식 발표대로 급성 심근경색이 맞을 겁니다. 82세 나이에 심장질환 이력이 있었고 고혈압과 중풍전력까지 있었으니 언제 심근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만 보면 자연스러운 죽음입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17일 전이라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주치의가 휴가를 간 것도 그것도 김정일이 보낸 것도 헬기가 추락한 것도 전부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습니다. 김정일이 아버지를 죽였느냐?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타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살아서 남북 정상회담에 나갔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일 입장에서 아버지의 죽음이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권력을 온전히 물려받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폐쇄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기록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날 묘향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헬기가 왜 추락했는지, 주치의는 정말 우연히 휴가를 간 것인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김일성의 죽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무산됐고 김정일의 독재 체제가 이어졌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시대가 되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94년 7월 8일 그날 김일성이 살았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통일의 물꼬가 트였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건 영원히 알 수 없는 가정입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으니까요. 다만 그날의 미스터리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치의의 휴가, 헬기의 추락, 절묘한 타이밍,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계획한 일이었는지 진실은 아마 영원히 묻혀버렸을 겁니다. 그날 묘향산의 짙은 안개 속에서 함께